어둠 속에서도 생명은 스스로 빛을 찾는다고 했던가. 하지만 그 빛이 끝내 닿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걸까?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1990년대 말 평안남도의 한 구역병원. 26의 박서연은 하얀 가운을 입고 복도를 걷는다. 가운은 하얗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점점 회색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내과와 소아과를 담당하라는 발령을 받았을 때 그녀는 기뻤다.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사라는 직업은 충분히 가치 있어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첫 환자는 5살 남자아이였다. 어머니는 아이를 업고 병원을 찾았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가슴은 가쁘게 오르내렸다. 폐렴이었다. 박서연은 즉시 항생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약국에는 약이 없었다. 동무, 약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나 들어올 겁니다. 다음 주. 그 말은 곧 살 수 없다는 뜻이었다. 박서연은 어머니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 눈빛은 애원이 아니었다. 체념이었다.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이라는 듯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를 다시 업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박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후로도 그런 날들이 반복됐다. 영양실조로 찾아온 아이들, 결핵으로 피를 토하는 노인들, 맹장염으로 쓰러진 청년. 그들은 모두 무상치료라는 이름 아래 병원을 찾아왔지만 박서연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 날 그녀는 병원 창고에서 녹슨 수술 도구들을 발견했다. 소독도 제대로 되지 않은 메스, 실밥도 떨어진 봉합사. 그녀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의사인가 아니면 그저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인가? 박서연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서연아,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란다. 병원도 공짜, 학교도 공짜. 우리 수령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지. 그때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서 있는 이곳은 공짜가 아니었다. 그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서연은 처음으로 금지된 생각을 했다. 만약 이곳이 아니었다면 나는 저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작은 씨앗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그 씨앗은 결국 그녀를 이 땅에서 떠나게 만들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생명을 살리지 못한 의사가 결국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강을 건너게 되리라는 것을. 박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한 사람이 체제를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 그리고 그 의심이 용기로 바뀌는 긴 여정의 첫 페이지. 그녀는 아직 탈북자가 아니었다. 그저 생명 앞에서 무력한 한 명의 의사였을 뿐이다. 강을 건너던 새벽, 인간은 누구나 경계선 위에 선 순간을 기억한다. 뒤돌아보면 익숙한 과거가 있고 앞을 보면 알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진다. 그 사이 단 한 발짝의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 2003년 가을 새벽 4시 압록강변. 박서연은 어둠 속에서 물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터질 듯 뛰었고 손은 차갑게 떨렸다. 그녀는 이미 이곳에 3번 왔었다. 하지만 3번 모두 그녀는 발을 돌렸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탈북은 반역이었다. 붙잡히면 정치범 수용소 혹은 공개처형. 그녀는 그 장면들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 총소리, 그리고 쓰러지는 사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는 군중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변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체제를 의심했다. 그 다음에는 분노했다. 그리고 마침내 체념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7살짜리 아들. 그 아이를 두고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땅에서 아들은 결국 자신처럼 무기력한 어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굶주림, 절망, 거짓말. 그날 밤 박서연은 결심했다. 일단 가보자. 그냥 강 건너에 뭐가 있는지만 보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다. 잠깐만 다녀올 거야. 살만하면 다시 돌아와서 아들을 데려갈 수 있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일방통행이라는 것을. 물은 차갑고 빨랐다. 박서연은 옷을 머리 위로 묶고 천천히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강바닥의 돌들은 미끄럽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중심을 잃을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숨을 참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갑자기 조명이 강을 훑고 지나갔다. 북한 국경 수비대의 탐조등이었다. 박서연은 숨을 죽이고 물속에 몸을 낮췄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덮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순간을 견뎠다. 10초, 20초, 30초. 조명이 지나갔다. 박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의 발이 땅을 밟았다. 중국 땅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젖었고 추위에 떨렸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숨을 쉴 뿐이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고개를 들어 동쪽 하늘을 바라봤다.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누구인가? 그녀는 더 이상 북한 사람도 중국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경계 너머로 건너온 이름 없는 존재였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경계를 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자신을 낳는 일이다. 박서연은 그날 새벽 2번 태어났다. 한 번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압록강 너머에서. 하지만 그녀는 아직 자유롭지 않았다. 자유는 강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먼 곳, 그녀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한 곳에 있었다. 진실은 때로 한순간에 찾아온다. 그것은 거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장면 속에서 번개처럼 번쩍인다. 박서연이 중국 땅을 밟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녀는 조선족 브로커의 도움으로 한 농가에 숨어 있었다. 그곳은 작은 마을의 외곽, 낡은 벽돌집이었다. 주인은 50대 조선족 남자였고 그는 박서연에게 일주일만 머물다 가라고 했다. 그 후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박서연은 고마웠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북송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어느 오후 박서연은 방 안에서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당에는 큰 개 한 마리가 묶여 있었다. 진돗개 정도 크기의 잡종견이었다. 그때 주인이 마당으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고기가 가득했다.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뼈까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주인은 그 그릇을 개 앞에 놓았다. 개는 꼬리를 흔들며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렸다. 박서연은 지난 몇 년간 굶주렸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고기를 먹은 것은 언제였을까? 아마 5년 전쯤이었을 것이다. 북한 명절에 배급으로 받은 작은 명태 한 조각. 그 후로 그녀는 풀죽을 먹었다. 옥수수 속대를 삶아 먹었다.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 그녀의 몸은 야위었고 머리카락은 빠졌으며 치아는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견뎠다.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것이 정상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걔는 그녀가 평생 먹지 못한 고기를 먹고 있었다. 박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다 점점 거세게. 나는 걔보다 못한 삶을 살았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그녀는 수령님을 위해 충성했다. 당을 위해 봉사했다. 인민을 위해 일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가 받은 것은 무엇이었나? 굶주림, 절망, 그리고 거짓말. 나는 속았다. 그 깨달음은 분노보다 슬픔에 가까웠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체제에 대한 배신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나는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그냥 믿고만 있었을까? 박서연은 고개를 들어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걔는 이제 배를 깔고 누워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는. 그날 박서연 안에서 무언가 죽었다. 북한 사람 박서연이 죽었다. 체제에 순종하던 의사, 국가가 시키는 대로 살아온 여자, 거짓을 믿었던 인간. 그 모든 것이 그 순간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태어났다. 인간 박서연이 태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체제의 부속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한 명의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로 했다. 그날 밤 박서연은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녀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다.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리고 저 멀리 누군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것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곳이 바로 자신이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때로 세상은 우리가 배운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진실은 교과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빛 속에 있다는 것을. 박서연이 중국의 조선족 마을에 도착한 것은 탈북 후 2달째였다. 그녀는 브로커의 소개로 한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게 됐다. 하루 12시간 노동, 월급은 300위안. 한국 돈으로 5만 원 남짓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일이 있다는 것, 숨을 곳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 한 무리의 손님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한국말을 쓰고 있었다. 박서연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귀를 기울였다. 남한 사람들이었다. 북한에서 그녀가 배운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였고 인민이 착취당하는 지옥이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의 얼굴에는 지옥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웃고 있었다.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중 한 명이 박서연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다. 안경을 쓰고 온화한 인상이었다. 아가씨, 혹시 조선족이세요? 박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남자는 미소 지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교수입니다. 이 근처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연구팀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통역이나 간단한 사무 보조 같은 거요. 박서연은 놀랐다. 남한 사람이 자신에게 일을 제안하다니. 그날부터 박서연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장 교수, 이 이름은 그가 그녀에게 일러준 이름이었다. 장 교수는 박서연을 자신의 연구팀에 받아들였다. 그녀의 일은 간단했다. 문서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가끔 시장 조사를 돕는 것. 하지만 장 교수가 그녀에게 준 것은 일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장 교수는 박서연을 시내의 한 카페로 데려갔다. 서연 씨, 우리 팀 사람들이랑 점심 먹으러 가요. 같이 가시죠. 박서연은 당황했다. 아니, 저는 직원인데요. 장 교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직원도 사람이잖아요.
같이 먹어야죠. 식당에서 연구팀 사람들은 박서연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그녀를 팀원이라고 불렀다. 조수나 직원이 아니라. 식사가 끝난 후 장 교수는 계산을 하러 갔다. 박서연도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장 교수는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아니, 교수님. 제가.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날이니까. 박서연은 그 말에 멈칫했다. 대접이라는 단어. 그것은 북한에서 들어본 적 없는 표현이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접한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다. 그날 이후로도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장 교수는 박서연이 옷이 낡은 것을 보고 쇼핑몰에 데려갔다. 그는 박서연에게 옷 몇 벌을 골라보라고 했다. 박서연은 사양했지만 장 교수는 고집했다. 보너스예요. 요즘 일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계산대로 가서 박서연 몰래 옷값을 지불했다. 박서연은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장 교수를 찾아가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장 교수는 웃으며 거절했다. 서연 씨, 선물은 갚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박서연은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다. 그녀는 평생 착취당하는 남조선 인민에 대해 배워왔다. 자본주의는 인간을 물건처럼 쓰고 버리는 체제라고 들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노동자는 피를 흘리며 일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장 교수는 달랐다. 그는 박서연을 존중했다. 그녀의 의견을 물었다. 그녀를 같이 일하는 동료로 대했다. 내가 배운 게 전부 거짓이었구나. 박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체제가 거짓말을 한 것은 남한에 대해서만이 아니었다. 인간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 북한에서 그녀가 배운 것은 사람은 계급으로 나뉜다는 것이었다. 수령, 당, 인민, 그리고 그 아래 적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위계 질서 안에 있었고 그 질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장 교수는 그녀에게 다른 것을 보여줬다. 사람은 그냥 사람이다. 계급도 성분도 아니다. 박서연은 장 교수와 함께 일하며 조금씩 변해갔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법을 배웠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다. 어느 날 장 교수는 박서연에게 물었다. 서연 씨,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박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대답했다. 저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장 교수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가야죠. 거기가 서연 씨한테 더 맞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장 교수는 미소 지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길은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날 밤 박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남한 사람들은 악마가 아니었어. 그들은 그냥 사람이었어.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나는 한국에 갈 거야. 꼭. 그것은 더 이상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이었고 결심이었다. 박서연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을 건넌 여자는 이제 바다를 건너려 하고 있었다. 인간 존중이라는 단어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무시당해본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박서연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경험했다. 장 교수의 도움으로 박서연은 베이징의 한 대학 교수 집에서 일하게 됐다. 가정부였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요리를 하는 일. 처음에 박서연은 걱정했다. 나는 다시 밑바닥으로 가는 건가? 하지만 장 교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리 교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다. 리 교수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성품의 사람이었다. 남편은 해외에서 일했고 그녀는 혼자 큰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첫날 리 교수는 박서연을 안방으로 안내했다.
여기서 주무세요? 박서연은 깜짝 놀랐다.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안방에서 자면 안 됩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리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왜요? 빈 방이 없는데 어쩌겠어요? 같이 쓰면 되죠. 하지만 서연 씨, 여기서는 그냥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거예요. 고용주와 직원이 아니라요. 박서연은 그날 밤 리 교수와 같은 방에서 잤다.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간부와 일반 인민이 같은 방을 쓴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중국의 다른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가정부는 보통 창고나 부엌 근처의 작은 방에서 잤다. 하지만 리 교수는 달랐다. 그녀는 박서연을 함께 사는 사람으로 대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차를 마셨다. 저녁에는 함께 뉴스를 봤다. 그리고 가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저녁 리 교수는 박서연에게 물었다. 서연 씨는 북한에서 왔죠? 박서연은 얼어붙었다. 들킨 것이다. 어떻게? 리 교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억양이요. 그리고 눈빛. 서연 씨 눈에는 뭔가 무거운 게 있어요. 박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속인 건 아니고.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죠. 박서연은 고개를 들어 리 교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연민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 그날 이후 박서연은 리 교수에게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북한에서의 삶, 의사로 일했던 날들,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던 무력함, 그리고 강을 건넌 그날 밤, 리 교수는 조용히 들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다. 그저 들을 뿐이었다. 그리고 박서연이 이야기를 끝냈을 때 리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고생 많으셨네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그 짧은 말 속에 박서연이 평생 듣고 싶었던 모든 위로가 담겨 있었다. 리 교수는 박서연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도 특별했다. 어느 날 리 교수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다. 박서연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리 교수가 박서연을 불렀다. 서연 씨, 이리 와서 인사해요. 박서연은 당황했다. 가정부가 손님들에게 인사를 한다고. 하지만 리 교수는 자연스럽게 박서연을 소개했다. 이분은 박서연 씨예요. 우리 집에 함께 계신 분이에요. 함께 계신 분. 그 표현에 박서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가정부도 일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함께 계신 분. 리 교수의 친구들도 박서연을 따뜻하게 맞아줬다. 그들은 박서연에게 의자를 권했고 함께 차를 마시자고 했다. 박서연은 그 순간 자신이 사람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 대접.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비싼 선물도 화려한 말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들이었다. 같은 방에서 자는 것,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의견을 묻는 것, 함께 웃는 것. 박서연은 평생 인민이었다. 숫자였다. 체제의 부속품이었다. 그녀는 개인으로서 존재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리 교수는 그녀를 박서연이라는 한 사람으로 봤다. 그리고 그것이 박서연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다. 몇 달 후 리 교수는 박서연을 대학 행사에 데려갔다. 서연 씨, 오늘 제 강연이 있어요. 같이 가요. 아니, 교수님. 저는 같이 가요. 재미있을 거예요.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교수들, 학생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 박서연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 리 교수는 사람들에게 박서연을 소개했다.
이분은 제 친구 박서연 씨예요. 친구. 박서연은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박서연은 리 교수와 함께 지내며 배웠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는 것. 출신이 사람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 진정한 평등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 리 교수는 박서연에게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줬다. 그리고 박서연은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다. 1년 후 박서연은 리 교수에게 말했다. 교수님, 저 이제 한국에 가려고 해요. 리 교수는 슬픈 듯 미소 지었다. 알았어요. 갈 때가 됐네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리 교수는 박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고맙다는 말은 제가 해야 해요. 당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제가요. 뭐요? 용기요. 당신처럼 강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박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강하지 않아요. 강해요. 강 건너는 사람은 모두 강한 거예요. 떠나는 날 리 교수는 박서연을 꼭 안아줬다. 한국 가서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박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잊지 않을게요, 교수님. 박서연은 그날 또 한 번 배웠다. 사랑은 피보다 진하지 않다는 것을.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리 교수와의 시간은 박서연에게 두 번째 교육이었다. 첫 번째 교육은 그녀를 인민으로 만들었지만 두 번째 교육은 그녀를 인간으로 만들었다. 이제 박서연은 준비됐다. 한국으로 갈 준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준비. 자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의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생각의 자유이고 선택의 자유이며 무엇보다 권력을 의심할 수 있는 자유이다. 박서연은 베이징에서 리 교수의 부탁을 받았다. 한국문화원에서 자료를 찾아오는 일이었다. 리 교수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었고 몇 가지 자료가 필요했다. 서연 씨, 혹시 시간 되면 문화원에 가서 이 책들 좀 빌려올 수 있어요? 박서연은 긴장했다. 한국문화원. 그곳은 나만의 공간이었다. 그녀가 평생 적으로 배웠던 나라의 공간.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잃었다. 진짜 나만은 어떤 곳일까? 문화원은 베이징 시내 한복판에 있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입구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박서연은 그 깃발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태극기. 그녀가 북한에서 배운 바로는 원수의 깃발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깃발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아름다워 보였다. 문화원 안은 시원했다. 깨끗한 대리석 바닥, 밝은 조명, 그리고 곳곳에 놓인 한국 관련 서적들과 포스터들. 박서연은 직원에게 필요한 책을 말했고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했다. 책을 기다리는 동안 박서연은 문화원 안을 둘러봤다. 그때 한쪽 구석에 있는 TV 모니터가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한국의 뉴스였다. 박서연은 무심코 그 앞에 서서 화면을 바라봤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다. 법무부 장관이 오늘 사퇴했습니다.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비판이 이어진 끝에 결국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박서연은 얼어붙었다. 장관이 사퇴했다고. 그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고위 간부가, 그것도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 국민의 비판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난다. 박서연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북한에서 그녀가 본 세상은 단순했다. 수령은 절대적이고 당은 틀리지 않으며 간부는 비판받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 간부를 비판한다면 그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 하지만 저 화면 속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국민이 장관을 비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판이 실제로 권력을 움직이고 있었다. 화면에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나왔다. 촛불을 들고 피켓을 들고 소리치는 사람들. 사퇴하라! 특권! 세습 반대! 박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외쳐도 되는 거야. 북한이었다면 저 사람들은 모두 체포됐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그런 집회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저 화면 속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경찰은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민주주의구나. 박서연은 중얼거렸다. 박서연은 그 순간 평생 배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북한에서 그녀가 배운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였다. 수령이 인민을 위해 결정하고 당이 인민을 대표한다는 논리였다. 인민은 수동적이었고 권력은 위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저 화면 속 민주주의는 달랐다. 인민이 권력을 심판하고 있었다.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백성이 왕을 바꾸는 나라.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였다. 손님, 책 준비됐습니다. 직원의 목소리에 박서연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책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돼 있었다. 나는 저 나라에 가야 해. 꼭. 문화원을 나온 박서연은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중국에서 개가 먹는 고기를 받고 장 교수에게 존중을 배웠으며 리 교수에게 사람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거구나. 박서연은 집으로 돌아가 리 교수에게 말했다. 교수님, 저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리 교수는 놀라지 않았다.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박서연은 오늘 본 뉴스에 대해 이야기했다. 장관이 사퇴한 일, 사람들이 거리에 나온 일,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낸 일. 리 교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서연 씨.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계속 나아가는 거죠. 교수님은 중국이 그렇게 되길 바라세요? 리 교수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글쎄요. 바라긴 하지만 아직 멀었죠? 하지만 서연 씨는 달라요. 서연 씨는 그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날 밤 박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강을 건넜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이제 그녀는 바다를 건너려 한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강을 건널 때는 도망이었다. 하지만 바다를 건널 때는 선택이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를 찾아가는 사람이었다. 박서연은 노트에 적었다. 2006년 11월 3일. 오늘 나는 결심했다. 한국에 가기로. 그곳에서 나는 진짜 나로 살 것이다. 그리고 그 글 아래 그녀는 하나의 문장을 더 적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다. 박서연의 여정은 이제 마지막 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강을 건넌 여자는 곧 바다를 건널 것이다. 그리고 그 바다 너머에는 그녀가 평생 꿈꿔온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다. 도착이란 단순히 목적지에 발을 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순간이며 과거와 작별하고 미래를 맞이하는 의식이다. 2007년 3월 박서연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녀의 여정은 길었다. 중국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한국으로. 브로커들, 대사관, 그리고 수많은 서류들. 때로는 위험했고 때로는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는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박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섰다. 인천공항. 그녀는 이곳이 공항인지 궁전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천장은 끝없이 높았고 유리벽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눈부셨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곳곳에 놓인 조형물들은 마치 미술관 같았다. 사람들은 여유롭게 걸었다. 캐리어를 끌고 커피를 마시며 전화를 하면서 아무도 급하지 않았고 아무도 긴장하지 않았다. 이게 정말 공항이야? 박서연은 북한의 평양 순환공항을 떠올렸다. 낡은 건물, 어두운 조명,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 거기서는 모두가 긴장했고 웃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다. 박서연은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화장실은 깨끗했다. 아니, 깨끗한 정도가 아니었다. 호텔 같았다. 대리석 세면대, 자동 센서 수도꼭지, 그리고 향기로운 비누 냄새. 박서연은 변기에 앉았다. 물을 내렸다. 콸콸콸. 깨끗한 물이 힘차게 내려갔다. 박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다. 변기 물이 내려간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기적이었다. 그녀는 북한의 40층 아파트에서 물통을 들고 올라가던 날들을 떠올렸다. 변기에 물을 부어도 제대로 내려가지 않던 그 답답함을. 하지만 여기서는 버튼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됐다. 문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거창한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변기 물이 제대로 내려가는 것이고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며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이다. 박서연은 그날 문명을 만났다. 입국 심사는 간단했다. 탈북자임을 밝히자 직원은 그녀를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국정원 직원이 그녀를 맞이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정장을 입었고 온화한 인상이었다. 박서연 씨 맞으시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서연은 놀랐다. 환영합니다라는 말. 국가기관 직원이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감사합니다. 직원은 미소 지었다. 일단 간단한 절차가 있습니다. 신원 확인하고 건강검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걱정 마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인터뷰는 길었지만 위압적이지 않았다. 직원은 박서연의 북한에서의 산, 탈북 경로, 중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신문하는 투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해하려는 투였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직원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아, 그리고 이거요. 오늘이 화이트데이라서 작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작은 사탕 봉지였다. 하트 모양의 사탕들이 투명한 비닐에 담겨 있었다. 박서연은 멍하니 그것을 받아들었다. 이게 뭔가요? 사탕이요. 그냥 작은 선물이에요. 환영의 의미로. 박서연은 사탕 봉지를 쥐고 멍하니 서 있었다. 북한에서 국가기관 직원에게 받은 것은 신문과 감시뿐이었다. 선물? 그런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국정원 직원이 자신에게 사탕을 주고 있었다. 박서연은 그 순간 무언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긴장이 풀렸다.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은 당황한 듯 휴지를 건넸다. 아니, 괜찮으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박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고마워서요. 그날 저녁 박서연은 하나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반듯한 도로, 빛나는 가로등, 줄지어 선 자동차들, 그리고 밤인데도 불야성처럼 밝은 거리들. 박서연은 창에 이마를 기대고 그 풍경을 바라봤다.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걸까? 하지만 손에 쥔 사탕 봉지가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현실이라고.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3개월간 교육받는 곳이었다. 박서연은 짐을 들고 기숙사방에 들어갔다. 깨끗한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무엇보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자유로운 하늘.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이제 안전하다. 그 생각이 들자 박서연은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박서연에게 또 다른 학교였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다. 법, 경제, 문화, 예절.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언어 같았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하나원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왔다. 대학생들, 직장인들, 주부들. 그들은 탈북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한 자원봉사자가 박서연에게 물었다. 서연 씨,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게 뭐예요? 박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사람들이 친절해요. 그리고 이유 없이 도와줘요. 자원봉사자는 웃었다. 이유 있죠? 같은 사람이니까요. 박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원을 수료하는 날 박서연은 수료증을 받았다. 대한민국 통일부에서 발급한 정식 수료증이었다. 그 종이 위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서연. 그녀는 그 이름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북한에서 그녀는 인민이었고 중국에서는 불법 체류자였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녀는 박서연이었다. 한 사람의 이름, 한 명의 인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 수료식이 끝난 후 교관이 박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이제 시작이에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노력하면 보답받는 사회니까요.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날 밤 박서연은 일기를 썼다. 2007년 6월 15일. 오늘 나는 하나원을 졸업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나는 다시 의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박서연은 궁정 같은 공항에 도착했고 사탕 하나로 눈물을 흘렸으며 낯선 친절 속에서 안전을 느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탈북자 박서연에서 한국인 박서연으로, 생존자에서 도전자로, 그리고 언젠가 의사 박서연으로.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으니까. 희망과 현실 사이에는 때로 깊은 골짜기가 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건너는 일은 강을 건너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다. 2007년 가을, 박서연은 서울 노원구의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정부 지원금으로 받은 전세 보증금과 몇 개월치 생활비.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그녀는 즉시 일을 구하기 시작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돈을 모아서 다시 의사가 되는 것.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여보세요. 구인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북한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아, 탈북자시구나. 죄송한데요. 저희는 경력이 좀 필요해서요. 뚝. 전화가 끊어졌다. 박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그 후로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식당, 편의점, 마트, 청소용역. 어디를 가도 탈북자라는 꼬리표는 그녀를 따라다녔다. 말투가 좀 이상해요. 손님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요. 다른 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서연은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한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다. 하루 8시간, 월급 80만 원. 의사였던 그녀가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손님 중 한 명이 주방을 지나가다 박서연을 봤다. 언니, 북한 분이시죠?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와, 신기하다. 근데 북한에서는 뭐 하셨어요? 저는 의사였습니다. 순간 그 손님의 표정이 바뀌었다. 동정 섞인 눈빛이었다. 아, 힘드시겠다. 박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설거지를 계속했다. 그날 밤 박서연은 한강 다리 위를 걸었다. 강물은 검고 깊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물을 내려다봤다. 나는 왜 여기까지 온 걸까? 그냥 북한에 있었으면. 아니, 그것도 지옥이었지.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자유를 찾아왔지만 자유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더 외로웠고 더 무력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자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박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남북 하나 재단에서 일하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탈북 의료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서연 씨가 북한에서 의사셨다고 들었습니다.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요. 박서연은 순간 숨이 멎었다. 의사, 재교육이요? 네. 한국에서 다시 의료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요. 박서연은 난간을 꽉 쥐었다. 갈게요. 언제든지 갈게요. 일주일 후 박서연은 남북하나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김민지 상담사는 친절했다. 그녀는 박서연의 경력을 검토한 후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습니다. 북한 의사 자격은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아요.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는 한의사셨죠? 한의사는 더 복잡해요. 법적으로 북한 한의사 자격을 인정해주는 조항이 없어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김민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방법은 있어요. 국회에 청원하는 거예요. 법을 바꾸는 거죠. 박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법을 바꾼다고요? 네,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이미 다른 탈북 의료인들이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박서연은 고개를 들어 김민지를 바라봤다. 도와주세요. 저 꼭 다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김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 말 기다렸어요. 우리 함께 해봐요. 그로부터 2년간 박서연은 싸웠다. 국회의원들을 만났고 언론 인터뷰를 했으며 탄원서를 썼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저는 북한에서 7년간 의사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다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신문 기사가 나왔고 TV 뉴스에도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 북한 이탈 주민의 의료인 자격 인정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결되었습니다. 2009년 5월 법이 바뀌었다. 북한에서 의료인 자격을 취득한 탈북민은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한국에서 의료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박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박서연은 재교육 과정에 들어갔다. 한의학 이론을 다시 배우고 한국식 침수를 익히며 한방 약제학을 공부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다. 잠은 하루에 4시간.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다시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 1년 후 박서연은 한의사 국가시험을 쳤다. 시험은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견딘 것에 비하면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박서연. 그녀는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았다. 그리고 거기 있었다.
박서연 합격. 박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녀는 다시 의사가 됐다. 북한에서 의사였고 한국에서 또다시 의사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그녀는 자유로운 의사였다. 2010년 봄, 박서연은 서울의 한 한의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첫 환자를 맞이한 날, 그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앉았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다. 선생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박서연은 미소 지으며 일어났다. 어디 한번 볼게요. 그녀는 할머니의 맥을 짚었다. 침을 놓았다. 그리고 따뜻한 말을 건넸다. 곧 나아지실 거예요. 진료가 끝난 후 할머니는 박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손길이 참 따뜻하네요. 박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다시 사람을 살리고 있구나. 박서연은 다시 시작했다. 설거지하는 탈북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로, 무력한 생존자에서 희망을 주는 치유자로, 그리고 이제 그녀는 마지막 여정을 향해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14년 전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을 만나는 여정. 문명의 차이는 때로 아주 작은 것에서 드러난다. 침 하나의 굵기, 약재 하나의 질,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 그 작은 차이들이 모여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든다. 2010년 여름, 한의사 박서연은 매일 진료실에 앉아 환자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적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적응하면 할수록 그녀는 북한과 한국의 차이를 더 깊이 느꼈다. 첫 번째 차이는 침이었다. 북한에서 박서연이 사용하던 침은 굵고 투박했다. 스테인리스도 아니었고 제대로 소독되지도 않았다. 한 번 쓴 침을 소독해서 다시 쓰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한국의 침은 달랐다. 일회용 침이었다.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정밀하게 제작됐으며 개별 포장돼 있었다. 첫날 박서연이 침을 들었을 때 그녀는 놀랐다. 이렇게 가는 침으로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곧 그녀는 깨달았다. 효과는 침의 굵기가 아니라 정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어느 날 50대 남자 환자가 물었다. 선생님, 북한에서도 침 놓으셨다고요? 네, 7년 동안요. 북한 침이랑 한국 침이 달라요? 박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많이 다릅니다. 북한 침은 좀 더 굵었어요. 환자는 웃었다. 아, 그럼 아팠겠네요? 네, 환자분들이 많이 아파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정상인 줄 알았죠? 두 번째 차이는 약재였다. 북한에서 박서연이 쓰던 약재는 질이 낮았다. 제대로 건조되지 않았고 보관 상태도 좋지 않았다. 가끔은 곰팡이가 핀 약재를 쓸 때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약재는 달랐다. 깨끗하게 분류되고 진공 포장되어 있으며 원산지와 유통기한이 명확했다. 약재 하나하나가 마치 보석처럼 관리되고 있었다. 박서연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의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젊은 여자 환자가 물었다. 선생님, 이 약 먹으면 살 안 찌죠? 박서연은 잠시 멍했다. 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한약 먹으면 살찔까봐 걱정돼서요. 박서연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북한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 살이 찐다는 것은 축복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살이 찌는 것을 두려워했다. 세 번째 차이는 환자들의 마음이었다. 북한에서 박서연이 만난 환자들은 절박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병원에 왔다. 치료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환자들은 달랐다. 그들은 삶의 질을 위해 왔다. 허리가 불편해서 소화가 안 돼서 스트레스 때문에 미용 목적으로. 처음에 박서연은 당황했다. 이런 사소한 것으로 병원에 오나? 하지만 곧 그녀는 이해했다. 이게 정상이구나.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 병원에 오는 게 정상이구나. 어느 날
박서연은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웃음이 났다. 한 환자가 말했다. 선생님, 제가 어제 치킨 먹었다가 속이 안 좋아요. 다른 환자가 거들었다. 저는 과식해서 그래요. 회식에서 삼겹살을 너무 많이. 박서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다. 여기 사람들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탈이구나. 그것은 슬픈 대조였지만 동시에 희망적이었다. 네 번째 차이는 의료 시스템이었다. 북한에서 박서연이 경험한 의료는 치료 중심이었다. 환자가 아프면 치료하고 나으면 끝이었다. 예방이나 관리라는 개념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는 달랐다. 서연 선생님, 이 환자분 만성 질환이라서 꾸준히 관리해야 해요. 3개월마다 체크하시고 생활 습관 개선도 같이 지도해 주세요. 원장의 말에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관리. 그것은 새로운 개념이었다. 북한에서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했다. 퇴근길, 박서연은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나는 두 개의 세계를 다 봤구나. 하나는 생존의 세계였고 다른 하나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세계였다. 하나는 어둡고 절박했고 다른 하나는 밝고 풍요로웠다. 하지만 박서연은 알고 있었다. 어느 쪽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어느 토요일, 박서연은 탈북자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불평이 너무 많아요. 밥이 많다고, 일이 힘들다고. 북한 생각하면 여긴 천국인데.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근데 또 이해도 돼요. 여기서 태어나면 이게 당연한 거니까. 박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두 세계를 다 본 건 어쩌면 축복일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감사할 줄 아니까요.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월요일 아침, 박서연은 다시 진료실에 앉았다. 첫 환자가 들어왔다. 70대 할아버지였다.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요. 박서연은 미소 지으며 진맥을 시작했다. 침을 놓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침은 다르지만 아픈 건 똑같다. 세상은 다르지만 사람은 똑같다. 북한 사람도 한국 사람도 모두 아프고 모두 치유를 원한다. 그리고 박서연은 그 치유를 도울 수 있었다. 아, 시원하다. 선생님 손이 참 좋으세요. 박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곧 나아지실 거예요? 박서연은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고 있었다. 북한의 절박함과 한국의 풍요로움, 생존의 의학과 삶의 질을 위한 의학,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희망.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경험했고 이해했으며 받아들였다. 침은 달라도 치유의 마음은 같았다. 세상은 달라도 인간의 아픔은 같았다. 그리고 박서연은 그 아픔을 어루만지는 손길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있었다. 14년 전 북한에 두고 온 아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곧 채워지려 하고 있었다. 어떤 만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14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완전해진다. 2021년 12월 인천국제공항. 박서연은 도착 게이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오늘 그녀는 아들을 만난다. 2003년 그녀가 강을 건널 때 아들은 7살이었다. 엄마, 어디가? 잠깐 다녀올게. 금방 올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박서연은 14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했다. 매일 밤 울었고 매일 아침 미안해했다. 탈북자 브로커를 통해 몇 번 소식을 전했지만 아들을 데려올 방법은 없었다. 북한에 남은 아들은 탈북자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았다. 성분이 나빠져서 좋은 학교에 갈 수 없었고 당원이 될 수도 없었다.
하지만 2019년 기적이 일어났다. 아들이 탈북에 성공한 것이다. 박서연은 게이트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왔다. 21살 청년. 키가 크고 마른 체격. 북한에서 굶주렸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다. 박서연은 그를 알아봤다. 14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아들이었다. 민준아, 청년은 멈춰섰다. 그리고 박서연을 바라봤다. 박서연은 달려가 아들을 껴안았다.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은 뻣뻣하게 서 있었다. 14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다. 그는 엄마를 원망했고 미워했으며 결국 체념했다. 하지만 지금 엄마의 품에서 그는 무언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엄마, 그 한마디와 함께 그도 울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공항 한복판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두 사람은 길었던 분단을 끝냈다. 북과 남의 분단이 아니라 엄마와 아들 사이의 분단. 14년 동안 흐르지 못했던 눈물이 흘렀고 14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졌다. 며칠 후 박서연의 작은 아파트. 아들 민주는 소파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박서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14년이 아니라 며칠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민준아, 밥 먹어. 네. 식탁에 앉아 두 사람은 밥을 먹었다. 민주는 처음에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엄마, 북한에서 진짜 힘들었어. 박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미안해. 처음에는 엄마를 원망했어. 왜 나를 두고 갔냐고. 왜 나만 남겨뒀냐고. 박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도 평생 그게 가장 후회스러웠어. 민주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다. 근데 이제 이해해. 엄마가 안 갔으면 나도 못 나왔을 거야. 엄마가 길을 만들어준 거잖아. 박서연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그날 밤 박서연은 민준이 자는 모습을 지켜봤다. 14년 만에 다시 보는 아들의 얼굴. 어린아이에서 청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녀의 아이였다. 박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들 사랑해. 세 번째 시도 끝에 나온 말이었다. 북한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은 부르주아적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사람들은 쉽게 사랑을 말했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물었다. 엄마, 나 뭐 하면 될까?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 박서연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 천천히 찾으면 돼. 엄마도 그랬어? 민주는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다. 박서연은 매주 면회를 갔다. 그리고 민준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봤다. 처음에는 경직돼 있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말투도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에서 빛이 돌아왔다. 엄마, 여기 사람들 진짜 친절해. 그치? 근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 모든 게 너무 달라. 당연하지. 엄마도 그랬어. 시간이 필요해. 2022년 봄 민주는 대학에 입학했다. 특례 입학으로 서울의 한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갔다. 그는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엄마처럼 사람 돕는 일 하고 싶어. 박서연은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박서연은 여전히 한의원에서 일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탈북민들의 롤모델이었고 강연자였으며 때로는 상담사였다. 그녀는 대학에서 강연했고 TV에 출연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저는 북한에서 의사였고
한국에서도 의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여기서는 제가 자유롭다는 겁니다. 환자를 자유롭게 치료할 수 있고 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제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다. 선생님, 통일이 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박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북한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여러분도 꿈을 꿀 수 있다고. 2025년 현재 박서연은 여전히 서울에서 한의사로 일하고 있다. 아들 민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NGO에서 탈북민 정착을 돕고 있다. 두 사람은 매주 일요일 함께 저녁을 먹는다. 그리고 가끔 통일 이후를 꿈꾼다. 엄마, 통일되면 우리 북한 가볼까? 그래야지. 내가 자란 동네도 가보고. 근데 많이 달라졌겠지? 당연하지. 근데 사람들은 그대로일 거야.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엄마, 고마워.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박서연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더 고마워. 살아있어 줘서. 엄마를 용서해 줘서. 그날 밤 박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백만 개의 불빛들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저 북쪽에도 언젠가 이런 불빛이 켜질까?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다. 그럴 거야. 반드시. 박서연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탈북기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여정이고 치유를 향한 여정이며 통일을 향한 여정이다. 그녀는 강을 건넜고 바다를 건넜으며 마침내 자기 자신을 찾았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의사에서 탈북자로, 다시 의사로, 엄마에서 떨어진 엄마로, 다시 함께하는 엄마로. 하지만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정한 통일은 땅의 통일이 아니라 사람의 통일이기 때문이다. 박서연은 오늘도 환자를 치료한다. 침을 놓으며 그녀는 기도한다. 언젠가 38선이 사라지고 북쪽 사람들도 자유롭게